이제 날리지 에리어를 빠르게 계속 진행을 할 거예요. 네, 실제로는 이제 지식 세트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쭉 보시면 돼요. 네, 먼저 통합관리입니다. 통합관리의 주요 활동들은 프로젝트 헌장수,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 개발, 프로젝트 작업 지침 실행, 프로젝트 지식 관리. 이게 이제 PMBOK 6판에서 추가된 것들은 이렇게 아이콘이 돼 있어요. 그리고 화면에서는 빨간색으로 돼 있어요. 프로젝트 작업 감시 및 통제, 통합 변경 통제 수행, 프로젝트 또는 단계 종료. 사실 이거 PM이 하는 일이죠. 여러분들이 실제 나가서 PM이라고 하면 해야 될 일. 근데 여기서 좀 낯선 것들이 있죠. 프로젝트 헌장? 자,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는 해야 됩니까? 내려고 하니까 이 발주처가. 그리고 뭐 이런 거는 당연히 작업 지시는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식 관리 이런 거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근데 조금 이제 체계화 된 데 가면은 지식 관리를 하라고 하죠. 프로젝트 헌장이 여기 사례가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목적 또는 정당성, 측정 가능한 프로젝트 목표에 관련 설명, 상위 수준의 요구사항, 이 프로젝트에서 이런 거 해야 해. 이런 거죠. 그래서 상위 수준에서 막 써져 있죠. 네, 프로젝트 개요를 상위 수준에서 설명했다. 그리고 프로젝트 승인 요구사항, 그다음에 이거는 결정권 다 설명드립니다. 그다음에 선임된 프로젝트 관리자, 책임 및 권한 수준, 여기에 김개똥 PM이라고 써져 있죠. 그리고 프로젝트 현장을 승인하는 스폰서 주체 이런 거구나. 여기에 내가 너를 임명해서 여기에 이순신 상무 이렇게 써져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 상장처럼 만들고 또는 폐에다 담아서 자, 이 프로젝트 너 PM이야. 그거 가지고 주면서 사진 딱 찍는 거죠. 이게 프로젝트 현장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마페라고 합니다. 암명사 같은 마페. 왜 마페라고 하냐? 이 프로젝트 헌장을 들고 다니면서 아까 그 기능 조직들 있죠. 거기 가가지고 야 내가 이제 PM으로 임명됐어.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 필요하니까 사람 볼게. 이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국내하고는 조금은 국내 SI 업체는 사실 이런 거 안 해요. 이미 제안 당시에 이미 다 오거나이징 돼 있어. 그래서 따로 이 행위를 하지 않아. 그런데 발주처 입장에서는 어때요? 발주처에서는 국내에서 이런 걸 하는 데 대해. 그래서 SI 사업자는 이미 제한 단계를 거쳐서 이걸 하게 되기 때문에 거의 없는 사례지만 발주처들은 전에 이 수강생분들 중에서 발주처 쪽에 계시는 분들 물어보니까 하시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프로젝트 헌장이라는 게 그런 것이다. 그다음에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 프로젝트 문서. 자, 이런 것들은 네, 우리가 지금 앞으로 지식 영역들 계속 넘어가면서 거기에 문서들이 뭔가 활동을 하면 문서가 나와야 되죠. 그 문서 이야기예요. 네. 뭐 범위 관리 계획서, 원가 관리 계획서 이런 거. 다 그런 거 문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통합 변경 통제를 수행하라.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하죠. PM이 이제 하다 보면 계속 요구사항이 변경되거나 뭐 변경사항이 늘어나요. 자, 그랬을 때 이 변경과 연관돼서 같이 변해야 될다. 일단 프로젝트 삼중제약이 예를 들면 다 변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거 다시 협의해야 돼요. 근데 그것만 변할까요? 연관된 인터페이스들 연관된 업무는 없을까요? 다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변경을 하나 바꾸자고 해서 또 하나만 변경하면 안 돼요. 전체를 다 영향도 분석해서 통합적으로 다 변경을 해야 돼요. 네, 그다음에 프로젝트 범위 관리. 범위 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요구사항을 수립한다. 네, 범위를 정의한다. 작업 분류 체계를 작성한다. 범위를 검토한다. 범위를 통제한다. 그래서 자, 여기 이제 되게 요 정의 이제 개요에서 쓰는 이 정의 잘 써놨어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는데 필요한 작업만을 여기 많이 들어가 있죠. 필요한 작업만 빠짐없이 프로젝트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런 얘기 있어요. 우리가 꼭 해야 될 거. 그래서 프로젝트에 포함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정리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처럼 뭐 기대치 추가 그런 이야기도 하면서 얼핏 얘기했지만 그 요구사항과 상관없는 거를 추가적으로 이렇게 더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골드 플레이팅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골드 플레이팅. 플레이트는 뭐예요? 접시.
골드는 금이죠. 골드 플레이트. 네. 이게 이제 그 뉴욕에서는 그 구걸 거지도 직업인 아시죠? 그래서 이제 어떤 거지가 이렇게 구걸을 하고 접시에다 돈을 받는데 돈이 너무 이렇게 잘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지 시험들한테 이제 감사의 표시로 접시라도 아름답게 꾸미자. 이렇게 해서 자기 접시를 금도금을 했어요. 그래서 금도금을 한 접시를 딱 놨어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당연히 안 들어오겠죠. 접시도 금도금 된 좋은 접시 갖고 사는 애가 왜 그거를 이렇게 생각하니까 돈을 안 주겠지. 자, 이거를 쓸데없는 짓을 했다라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골드 플레이팅이라고 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프로젝트 범위 안에 프로젝트에서 해야 될 목적과 상관없는 그런 것들을 과업으로 찾고 집어넣는 거. 이거를 이제 골드 플레이팅.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워크 브레이크다운 스트럭처. 할 일을 그래서 브레이크다운. 쪼개는 구조, 대충 구조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WBS라고 부른다. 그래서 WBS는 이렇게 되어 있는 디컴포지션이죠. 역으로 분해한 계층도를 우리가 디컴포지션 타입. 그래서 이게 이제 WBS의 원래 명치이고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WBS라고 부르는 것은 이게 아니라 MS 프로젝트라든지 엑셀의 시트에 이렇게 막 이렇게 일정 막 걔를 WBS라고 생각하시죠? 걔는 일정 관리 계획표예요. 그러니까 일정 관리에 가면 걔가 나와요. 근데 범위 관리에서는 일정 관리가 아니라 범위는 지금 할 일을 정의하는 거죠. 그래서 할 일은 액티비티도 있지만 할 일은 무엇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만들어줘야 되는지를 다 식별해서 뽑아내야지. 그죠? 근데 통으로 내가 비행기 만들어줄게. 그럼 비행기를 통으로 만드는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비행기는 그 안에 모듈화 되어 있는 구성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 동체만 만든다. 날개만 만든다. 엔진만 만든다. 쪼개야 되죠? 자, 이것들이 디컴포지션. 그래서 그렇게 쪼개서 최종 하위 것들을 다 만든 다음에 합치고 합쳐야 비행기가 되는 거죠. 네, 자, 요거를 하는 거를 WBS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 지금 실무에서 하고 있는 거는 편의상 이 모습으로 되어 있는 디컴포지션 다이어그램을 일정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관리하기 위해서 차트로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전부 다 라인 바이로 이렇게 뒤집어서 가져다 라인 바이로 친 거야. 네, 그래서 컨버전 시킨 거야. 일정을. 이해되시죠? 그래서 걔는 WBS이기도 하면서 실제로는 뭐야? 일정표야. 그 두 개를 지금 묶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통상 편의상 WBS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WBS라고 불러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시험 볼 때는 두 개가 다르는 거에 대해서 이해되시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작업 패키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최하위 것들은 2주 안에 2주 동안 완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쪼개야 된다가 이제 원칙이에요. 그래서 최하위에 쪼개진 녀석을 작업 패키지라고 부르고 이거는 2주 안에 결론이 나오는 그 정도까지 안 쪼개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상세화가 덜 돼 있죠? 네, 그러면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2주로 되어 있어요. 이번 주 시작해서요. 다음 주에 끝나야 되죠. 안 끝났어요. 그러면 바로 얼람이 켤 수 있어요. 근데 3주 할 거예요. 이번 주 시작했어. 다음 주 됐는데 얼람 뜰 일이 절대 없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가서 얼람이 떴어.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4주 차에 가서야 조치할 수 있죠. 그럼 일정 갭이 몇 프로예요? 200%죠. 그럼 뭐예요? 이미 알았을 때는 늦었다. 그래서 2주로 체하이로 쪼개라는 거. 이해하셨나요? 네, 그게 좋긴 좋은데요. 그렇게 많이 쪼개면 도대체 라인이 몇 개 나와요? 뭐 이렇게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단계별로도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이건 프로젝트 관리는 고려하고요. 요구사항, 설계, 건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구축이죠. 통합 및 테스트 이렇게 단계별로 묶고 아래다가 이제 프로덕트를 묶을 수 있는 거. 요거는 이제 이 프로덕트를 기준으로 거꾸로 쪼개 거죠. 이렇게 해서 인도 미리 표시된 형태.
그래서 이 WBS의 디컴포지션은 프로젝트의 진행 단계별로 하이로 쪼개서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인도될 최종 제품을 기준으로 하이로 구성 부분들을 쪼갤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 두 개를 결합하면은 하이브리드 타입이 되겠죠. 통상은 하이브리드 타입을 많이 써요. 둘 다 필요하니까. 네, 그래서 그것들을 최종적으로 이제 현업하고 또는 발주처와 SI사 간에 이렇게 이제 합의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그걸 우리가 기준선이라고 해요. 기준선. 이제 베이스라인 그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 베이스라인이 기준선이다. 자, 기준선을 긋고 나면 자, 기준선을 긋었어요. 계획 패키지라는 이야기 나온 거죠. 작업 패키지라는 거. 이제 알려진 작업 내용이지만 자세한 인증 활동이 없는 이거는 약간은 멍텅구리처럼 필요했지만 세부 사항을 아직 쓸 수 없어서 만들어 놓은 부분을 계획 패키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점점 점진적 상세화, 점진적 구체화 룰에 따라서 나중에 채워지겠죠. 네. 이렇게 이제 일정 플래닝을 하는 거를 롤링 웨이브 플래닝이라고 해요. 롤링 웨이브는 뭐예요? 해안가에서의 파도. 롤링 웨이브. 파도가 가까이 오면 어떻게 돼요? 하얀 포말이 일어나죠. 왜요? 잘게잘게 쪼개지기 때문에. 근데 멀리서 오는 녀석은 포말이 없어요. 왜요? 파고가 되게 높아요. 그리고 길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일정 관리를 할 때 먼 미래에 일어날 작업들은 그래서 잘게잘게 쪼개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쪼갤지 아직 모르니까. 자, 그래서 가까운 것은 상세하게,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먼 미래는 어바웃으로. 이렇게 플래닝을 하라는 게 롤링 웨이브 플래닝.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변경될 때마다 변경 작업을 너무 많이 해요. 근데 어바웃으로 변경 가능성은 가까운 게 변경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멀리 있는 게 변경 가능성이 높아요? 예, 멀리 있는 게 변경 가능성입니다. 네. 그냥 가까운 것은 구체적이고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확정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안 나요. 근데 멀리 있는 것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환경이 계속 변하거든요. 그래서 멀리 있는 게 변하기가 쉬워요. 근데 멀리 있는 걸 자세히 해놓으면 변화가 됐을 때 다 바꿔요. 근데 이름만 딱 정해놨어. 그리고 멀리 있으니까 기간은 그때다라고 생각했지. 내용이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바뀌면 이름만 다시 바꾸고 가까운 시점이 되면 그때 가서 변화를 하면 되죠. 이런 방식을 롤링에 걸어. 그래서 이제 작업 분류 체계 WBS 사전 이제 여기는 작업 분류 체계 워크 브레이크다운 스토리 작업 분류 체계라고 번역됐잖아요. 한글로 번역된 말은 여러 개. 작업 분할도, 작업 개천도 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예, 아까 이 항목 하나하나마다 코드를 여기다가 다 붙여놓은 거예요. 여기 상위 수준 레벨의 1번, 1.1 예를 들면 더 하이가 있다 그러면 1.1.1 이런 식으로 붙여놓겠죠. 네, 그런 식으로 붙여놓은 걸 이제 WS 코드 식별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작업이 무엇이다, 뭐 가장 및 잔상 이런 걸 넣어라. 네, 프로젝트 일정 관리. 기존에는 프로젝트 타임 매니지먼트라고 했는데 시간 관리 이렇게 번역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실무에서 보통은 시간 관리라고 하는 일정 관리라고. 그래서 스케줄 매니지먼트로 이제 이름을 바꿨고 스케줄이 훨씬 더 익숙하시죠? 타임은 좀 더 구체화된 너무나 이렇게 뭐라 그럴까? 마이크로 수준 이런 느낌이 나죠. 이 플랜과 스케줄은 뭐가 틀려요? 네. 음, 네, 네. 스케줄은 자 나는 내일 공원에 가겠다. 스케줄이에요, 플랜이에요? 네, 플랜입니다. 나는 내일 공원에 갈 텐데 아침 9시에 일어나서 점심 도시락을 가져갈 걸 준비한다. 네, 그리고 다 준비가 되면 아침을 먹고 10시에 버스를 타고 버스를 갈아타고 전철을 타고 그리고 어느 역에서 내린다. 그래서 11시에 도착을 한다.
11시에 도착하면 잽싸게 달려서 가장 좋은 인기 있는 종목에 티켓을 산다. 그러고 나서 그 티켓 중에서 순서대로 A 놀이기구, B 놀이기구, C 놀이기구를 12시에, 2시에, 3시에 각각 순서를 기다렸다 타겠다. 그리고 나서 다 끝나고 나면은 다시 거꾸로 언제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겠다. 플랜인가요? 스케줄인가요? 네, 스케줄이죠. 스케줄과 지금 플랜은 뭐가 달라요? 타임라인. 뭐에 맞춰 놓은 거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네, 시나리오. 시나리오. 네, 시나리오가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시나리오가 왜 필요할까요? 시나리오는 지금 내가 1년에 공원에 가서 재밌게 놀다 오겠다는 거잖아요.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한 1년의 프로세스가 들어가 있는 거죠. 맞죠? 절차나 프로세스를 시퀀스에 맞게 배열을 한 거가 시나리오. 좋습니다. 자, 일정 관리 계획을 수립합니다. 활동을 정리합니다. 활동 순서를 배열합니다. 네, 자, 활동 자원 산정이 과거 있었는데 피운동 6번에서 삭제하고 플트 자원 관리로 옮겨갔다. 네, 그다음에 활동 기간을 산정합니다. 일정을 개발합니다. 일정을 통제합니다. 이 순서대로 일정을 이제 수립을 할 거예요. 자, 활동들을 정의를 할 때는 그 활동 간에서 의존관계라는 게 있어요. 아니면 무엇을 먼저 할 거냐에 대한 것들이 중요하죠. 그게 뒤섞이면 안 돼요. 자, 제가 공원에 가서 놀러 올 건데 나는 먼저 이 공원에서 이 전철을 타고 거꾸로 집으로 올 거예요. 1번 스텝이야. 목적 달성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활동 간의 의존성. 목표 달성을 하려면 그 시퀀스가 올바르게 연결이 돼 있어요. 맞죠? 자, 그것들을 하기 위한 기법이 이제 여기에 나와 있어요. PDM, 프레시던스 다이어그램을 써요. 선후행 도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에 나오는 이제 선후행 관계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네, 선후행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를 할 거냐. 자, 의존관계라고 하는 게 있다. 그게 네 가지가 있는데, 자, 이제 선후행은 이미 활동, 타스크가 몇 개예요? 최소? 몇 개 이상? 2개 이상. 맞아요. 자, 두 개의 관계가 무엇이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가 끝나면 그 다음 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finish to start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 약자로 줄여서 FS 관계, finish to start. 네, 그 다음에 종료 관계, finish to finish. 네, 그래서 두 개의 활동은 동시에 끝나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시작 관계. 네, 두 개는 하나가 시작하면 얘도 똑같이 시작해 있어요. start to start. 그 다음에 시작하고 종료 관계. 어떤 거 하나가 시작하려고 하면 다른 거는 끝나 있어요. 그래서 start to finish.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뭐 아래 뭐 이런 게 이제 사례가 이렇게 설명이 되죠. 자, 요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요 앞에서 뭐가 있어요? 활동 정의하고 활동 순서 비율. 활동 순서 비율하려면 저게 없으면 순서 비율이 안 돼요. 맞죠? 그리고 나서 저게 굉장히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우정 관계들을 쭉 설정을 해 놓으면 앞 단계에 있는 것들의 듀레이션 시간이나 또는 스타트 피니시를 바꿔주잖아요. 그러면 얘하고 관계된 후행 연관계가 있는 모든 타스크는 동시에 거기에 적용된 룰이 있죠. 기존에. 앞에서 바꾼 만큼 편차를 다 적용해서 썰을 동시에 바뀌어요. 이게 이제 MS 프로젝트나 마베라라고 하는 이런 프로젝트 관리 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시스템 여기서 일정 관리 쪽에 들어가 계시면 거기에는 다 이 관계 설정들이 기능적으로 구현이 돼 있어요. 이게 안 돼 있으면은 엑셀에다 일일이 수작업을 치는 거랑 똑같죠. 그럼 일정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선행 도포, 프레시던스 다이어그램에서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되게 중요하다. 이거를 또 의무적 의존관계, 임무적 의존관계, 외부적 의존관계, 내부적 의존관계, 활동의 프로젝트 내부에 대한 거고 반드시 의존관계가 있어야만 되니? 아니면 약간 느슨하니?
이런 이야기죠. 그렇게도 구분할 수 있다. 자, 여기 이제 프로젝트 시작, 그 다음에 종료. 여기에서 이제 이 타스크들이 쭈루루룩 활동들이 식별이 된 것들을 PDM을 이제 써가지고서 표시를 해놓은. 그래서 보시면 여기 스타트 투 스타트, B하고 C는 어떻게 해야 된다? B가 시작될 때 C도 시작돼야 한다. 그 다음에 H하고 지금 I하고. 자, H가 시작되면은 I도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다가 레그라고 해서 지연을 볼 수가 있어요. 플러스 10일 뒤에 이런 뜻이죠. 10일 차. 그러면 H가 시작하고 10일 차에 I가 시작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F하고 A하고는 얘가 끝나면 얘를 시작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15일. 뭐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다 이제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에 이런 문제가 나와요. 이 활동들을 주고서 연관관계를 이런 식으로 맺어준 다음에 이 프로젝트의 총 기간을 계산해요. 이런 문제가 나와요. 산수 문제거든요. 근데 막상 활동들을 나열해 놓고 이거를 계산하라 그러면 머리가 갑자기 시험장에 가면 계산이 안 돼. 나중에 보시면 시험장에 가서 계산기를 그래서 꼭 들고 와라. 암산하지 마라. 시험장에서 절대 암산이 안 된다. 1 플러스 2를 물어봐도 뭐 틀리게 잡았으니까. 워낙 긴장도가 높은 사람이 계산이 안 돼. 나중에 경험해 보세요. 놀라운 매직을 겪게 될 거예요. 내가 산수가 안 되는 인간이었다는 일을. 숫자를 암산해보자 다 숫자를 틀리게 하고. 그래서 망쳤다 이러면서. 그래서 계산기를 반드시 들고 와라. 네, 그렇고요. 이제 3점, 3점법. 3포인트 메소드 이렇게. 뒤에 이제 퍼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이제 CPM이라고 하는 데서 하는 걸 같은 거예요. 이제 여기서 3점 선정법 썼다 뭐 이런 건데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일정 시뮬레이션, 몬테카를로 기법은 과거의 경험 데이터를 쌓아가지고 패턴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하는 방법들을 몬테카를로 기법이라고 해요. 네, 이제 앞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얘 3일 걸리고 그다음에 5일 걸리고 막 이렇게 얘 기간들을 집어넣을 거잖아. 그러면 얘가 예를 들면 10일 걸려. 그러면 이 F가 시작하는 날은 몇 일 차예요? 맞아요. 21초가 돼요. 자, 그러면 10일과 20일차, 얘가 다시 15일차 뒤에 얘를 시작하죠. 그러면 얼마 돼요? 이 산수 막 드시죠? 35일차라고 생각해요. 이게 쭉 나래비가 자동으로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프로젝트, 아까 말씀드린 MS 프로젝트 학교에서 이걸 입력만 하면 지가 자동으로 줄을 서. 그러고 나서 최상단의 최초의 시작 날짜, 끝나는 날짜가 딱 이게 표시가 돼요. 그럼 며칠을 걸리는지 듀레이션까지. 그럼 이 프로젝트의 기간이 얼마인지를 최초의 로우 레벨에서 딱 필요한 거를 입력을 해놓으면 자동으로 풀 기간 나오죠. 자, 이 기간이 적정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겠죠. 그것 때문에 이제 3점, 3점법으로 검증을 하려고. 과거에 유사한 프로젝트를 이렇게 DB에 다 쌓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요 기간이 걸려서 끝나는 확률, 그동안에 끝난 이 프로젝트들이 한 80%는 이제 끝났어요. 예를 들면 더 빨리 끝나는 애는 한 10%가 있었어요. 더 늦어진 프로젝트는 또 요만큼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했으면. 자, 그러면 아까 노래별로 막 그렇게 넣었는데 걔가 예를 들면 해보니까 여기 나왔어요. 그럼 기간이 과도하게 잡혔죠. 근데 과도하게 잡힌지 안 잡히는지 이거를 알려면 이게 있어야 되죠. 네. 자, 그런데 자, 이런 DB가 있으면 좋아요. 근데 DB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유사 프로젝트들을 다 전화해서 물어봐야죠. 야, 니네 왜 얼마 걸렸냐? 엔지니어 얼마 걸렸냐? 이렇게. 그래서 한 10개 정도 물어봤어요. 자, 그 중에서 최빈치. 보통 보니까 그거 한 3개월 걸려. 한 4명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3개월에 4명이죠? 이 3개월이 최빈치야. 그다음에 야, 그건 뭐 2개월이 끝났는데, 이런. 그거 6개월 걸렸어, 이렇게. 어느 게 정답이에요? 모르겠죠. 그거 우리 평균을 내야 되죠.
통계적으로 하는 거야. 자, 삼각분포라는 게 있어요. 여기다가 최빈치를 가져다가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가장 빨리 끝난 낙관치. 그거는 이제 옵티미스틱이죠. 낙관적인거. 이건 뭐 패시미스틱. 그리고 이제 가운데 M은 뭐예요? 마더레이트 또는 미디엄이죠. 해서 여기에다가 각각 다 집어넣고 네, 3개니까 3으로 나눠야지. 얼마 나왔어요? 3, 2, 그다음에 6. 얼마 나왔어요? 12를 3으로 나눴어. 얼마 나왔어요? 3점 몇 나왔죠. 자, 그러면 3점 몇이 적정기간. 자, 두 번째 베타 분포. 자, 여기서는 E는 에스티메이션이죠. 추정 기간이라는 뜻이에요. 자, 앞에 여기 보니까 최빈치 요 3에다가 곱하기 4를 해줘. 그 다음에 요건 그대로 한 개, 한 개. 자, 그러면 여기 3에다 곱하기 하니까 12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때려놓고 그 모수가 4개, 한 개, 한 개, 6이죠. 나누기 6을 해서 평균을 구합니다. 자, 어느 게 더 적합하냐? 어느 게 더? 베타 분포로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세 개,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거는 등가가 아니에요. 이 전체를 100이라고 하면 애가 차지하는 비중은 안 돼요. 뭐 예를 들어서 한 6, 70은 되겠죠. 이거. 그럼 일반적으로 타당하려면 6, 70 안에 들어야 돼. 근데 예외적인 케이스도 있다는 것 뿐이에요. 근데 얘를 똑같이 1대 1대 1로 해가지고 설명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왜곡이 생기죠. 얘 가중치가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요거 때문에 지금 베타 공포를 써요. 이렇게 하니까 논리 비약이 너무 심하게 되는 생각. 그래서 적정 기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이 3전 3전법을 해보는 거죠. 네. 네, 크리티컬 패스 메소드라는 게 있습니다. 네, 주 공정법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전체 프로젝트에서 가장 긴 경로를 나타내는 인정의 활동소서다. 그래서 가능한 한 최단 프로젝트 기간을 결정한다. 가장 긴 경로가 실제로는 가장 최소한 프로젝트가 이 정도 기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빨리 끝낼 수 있는 최단 기간.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경로가 앞에서 아까 여기서 경로들이 나오는 거 보셨죠? 지금 어느 경로가 가장 긴 경로일까요? 에 대한 거예요. 그 경로보다 나머지 경로들을 막 연결하면 짧을 거잖아요. 그럼 이 프로젝트 기간은 가장 긴 경로에 의해서 결정이 가죠? 가장 그 긴 경로를 푸는 게 바로 그거가 크리티컬 패스. 그 경로에 대한 명칭이 크리티컬 패스. 그래서 뭐 총 여유, 자유 여유 뭐 이런 이야기 뒤에 표현이 이제 것들이 있어요. 자, 이제 좀 더 구체화된 아까 그 PDM보다 좀 더 구체화된 팁이 나옵니다. 자, 여기 이제 한번 볼게요. 이게 활동 노드니까 타스크 이름이죠. 자, 타스크입니다. 야, 요때까지 빠른 개시, 이때 시작할 수 있어. 그리고 이때 끝나. 그래서 기간이 얼마 이렇게 씁니다. 근데 아래쪽은 뭐예요? 늦은 개시. 적어도 이때는 시작을 해야 돼. 그리고 이때쯤이면 끝나 있어야 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나서 아래에다가 여유 기간을 쓰게 돼 있어요.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지금 기간이 5일짜리. 그래서 1일차부터 5일차까지 수행할 거예요. B는 뭐예요? 6일차부터 5일 동안 수행해서 10일차에 끝날. 그러면서 D는 뭐예요? 16일차에 시작해서 30일 날 끝나요. 그러니까 기간이 15일이에요. 그럼 여기 11차에서 이게 16일차죠. 이 사이가 뭐예요? 비어있죠. 이 비어있는 기간이 얼마? 자, 16일차에서 10을 빼면 얼마예요? 6일. 6일이죠? 근데 10은 자기 자신이잖아, 갑자기. 그럼 갭에 포함시키면 안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해줘야죠. 예, 그렇게 되면 얼마가 나와요? 5가 나오네요. 요거 써놓은 거예요. 그쵸? 자, 아래쪽 볼게요. 자, 5일차, 6일차, 15일차. 자, 그 다음에 15일차에 끝나고 여기 다음에 16일차 뒤에. 자, 그래서 요것들은 지금 각각 이 사이사이마다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유가 전부 어떻게 돼 있어요? 아. 자, 이 프로젝트의 전체 기간은 요거에 의해서 영향받아요? 아니면 요 위에 거에 의해서? 여기 없다고 생각하면은, 그러면 여기 여유가 필요 없으니까 얘를 당기면 되죠? 근데 얘가 수행되는 동안에 얘는 빨리 끝내도 놀아야 돼. 맞죠? 얘 놀아야 돼 5일 동안이라고 써놓은 거. 자, 이 방식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일정 스케줄링을 하는 거를 우리가 크리티컬 패스 메시지라고. 자, 위에 게 크리티컬 패스일까요? 아래 게 크리티컬 패스일까요? 아래 게 크리티컬 패스. 이해되시죠? 멋지죠, 이거. 실제 이제 요 크리티컬 패스 메소드는 MS 프로젝트 같은 이런 관리 툴, 거기 이미 또 다 장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 툴들을 써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 그렇다는데. 혹시 안 보셨으면 인터넷에서 MS 프로젝트 이렇게 검색해 해보시면 프로젝트 관리 툴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토탈 플롯, 프리 플롯 이렇게 돼 있는데요. 계산 방법 앞에서 지금 보여드린 계산 방법. 지금 토탈 플롯은 뭐예요? 요거랑 요거 뒤에 뺀 거였죠. 그죠? 여기 이제 프리플. 그다음에 토탈 플롯은 이건 좀 복잡해요. 이거 볼까요 한번? 네, latest start 요거예요. 그다음에 early start 요 위에 거죠. 11에서 6을 뺐어요. 얼마? 계산이 갑자기 안 돼요. 5. 그다음에 여기 latest finish 15. 그다음에 early finish 10. 이 두 개를 뺐어요. 차이 얼마? 오케이, 5. 자, 이 결과값 중에서 작은 것이야라고 썼어요. 네, 5. 자, 여기 이제 토탈 여유. 그래서 아까 제가 이거 설명할 때 이 뒤에를 이렇게 빼버렸는데 그건 잘못 쓰고 있어요. 이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간격은 프리플러. 그다음에 요 early start, early finish, 그다음에 early, late start, early start, 그다음에 late finish, 아니, early finish, late finish. 요 두 개의 편차 중에 작은 것을 토탈 플롯이라고. 자, 네. 구분 되셨어요? 토탈 플롯? 네. 그래서 이건 제가 금방 처음 설명드릴 때 요거로 설명드려서 우리가 있어요. 프리 플롯을 아까 말씀드렸어요. 토탈 플롯은 이렇게 비교해서 작은 값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게 토탈 플롯이다. 프리 플롯은 early finish, early start 두 개의 갭을 가지고 쓰는 것이다. 헷갈리게 됩니다.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자, 이제 여기서 보시면 포워드, 백워드 패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전진 또는 후진 일정 분석이 있는데 전진 일정 분석은 자, 요때 시작하면은 언제 끝나지라는 방식으로 스케줄을 진행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프로젝트를 착수하면 언제 끝날 거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사이에 있는 이 타스크들의 요 듀레이션이나 이 얼리 스타트 또는 얼리 피니시든 이런 조건들이 전부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죠. 네, 그다음에 반대예요. 이제 아래 거는 후진 일정 분석은 자, 목표 일정이 완료 일정이 정해졌어요. 자, 요 날짜까지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어떻게 돼요? 끝나는 날을 여기 아래쪽에 레이티스트 피니시에다가 목표 완료일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듀레이션을 계속 역산해서 가져가요. 역산. 그럼 뭐가 나와요 마지막에? 언제 시작해야 이때 맞출 수 있나? 이거는 이제 후진, 백워드 일정 분석 그런 개념이 있다.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계속 진행할게요.